안녕하세요.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러시아당 김주현입니다. 원칙을 깨신 거 아니에요? 당 이름은 원래 두 부자예요. 글자로. 러시아. 네, 번호 나가나요? 1588에. 뭔가 이렇게 새해도 네. 질주하자. 약간 러시아 느낌도 나고 해서 러시아당이라고 해봤습니다. 네. 자기가 의미를 갖다 붙이는 거는 진짜 중학 작가가 세계 최고다 이런 네. 생각을 또 작가니까요. 하게 됩니다. 네. 자, 지금 러시아당이라고 지금 굉장히 어렵게까지 이렇게 당명을 지어주셨는데 러시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건가요? 눈, 그쵸. 추위, 네. 그리고 너른 평원 그런 느낌. 끝도 없는 설원? 네. 이런 것들이 전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되는데요. 또 지금은 겨울이기도 하고 또 약간 눈 같은 것이 그립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주제를 한번 골랐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낭만적인 영화 두 편을 골랐고요. 겨울 러시아를 무대로 한 장대한 사랑 이야기 두 편 네.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네. 보다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어떤 영화는 3시간이 넘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쾌하게 다가오는 영화도 있고 네. 어떤 영화는 둘 중에 하나겠죠? 네. 정말 장대에서 한 10년 동안 본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약간 뭐 어떤 영화가 그런지 알 것 같은 느낌도 네. 있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편의 영화가 뒤에 있는데 겨울의 사랑, 눈 덮인 러시아라는 주제로 좀 낭만하게 오늘 네.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닥터 지바고는 라라의 테마만 기억이 났었고 그리고 러브 오브 시베리아는 이번에 처음 알았고요. 네. 영화 존재 자체를 처음 알았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보고 나서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을 했다는 얘기를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두 편 다 정말 장대한 사랑력이 이 영화의 거의 끝판왕 같은 그런 두 편의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영화에 또 공통점도 많잖아요. 기본적으로 사극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대략 사극. 네, 사극이라고 하니까 좀 네, 대하사극. 네, 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에 그 러시아가 겪었던 그 격변은 세계사에도 큰 영향을 줬는데 그 러시아가 겪은 격변 속에서 약간 1885년부터 1905년까지 이야기가 러브 오브 시베리아라면 바로 그 뒤를 이어서 20세기 초반의 이야기가 닥터 지바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러시아 역사를 살짝만 아주 조금만 공부를 하고 뭐 러시아 내전이라든지 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보고 이 영화를 연대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닥터 지바고가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두 편은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의 어떤 장대한 설원 같은 게 펼쳐지고 그다음에 두 남녀 간의 사랑이 뭐라고 그럴까요? 그야말로 굉장히 장대한 비극으로 펼쳐지는 그런 작품의 공통점도 있고요. 또 마지막 엔딩에서 두 사람이 거의 끝날 때쯤 보여주게 되는 만날 수도 만나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굉장히 마음 아픈 순간들이 네. 영화 속에서 정말 절정이죠. 스포일러 안 하시려고 지금 만날 수도 만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을 다 고려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기 위해서. 희극인지 비극인지. 네. 네. 멀리서 오면 비극이고 가까이서 와도 비극이야. 찰리 채플린인 건가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공통점을 말씀드리면서 두 편의 영화는 오늘은 곧장 들어가서 직접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전 1분 브리핑 속에서 러시아를 생각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딱 하나의 단어로 제가 요약을 해왔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분 브리핑인데 오늘 뭔가 약간 불안한데요. 시원시원하게 한번 만들어봤고요. 네, 이게 무슨 라디오 주파수인가요? 네, 러시아의 네. 거대한 어떤 지역을 보여주는 것처럼 시원시원하게 이제 디자인을 해봤고요. 이거 왠지 온도일 것 같아. 그렇죠. 맞아요? 네. 극지방을 제외하고 네. 지금까지 지구에서 가장 추웠던 온도를 기록했던 영하 71.2도가 71.2도요. 바로 오이мя콘이라는 지역에 러시아의 그 시베리아의 야쿠티아 공화국에 있는 그 작은 시골인데요. 네. 이게 1926년 1월 그래요? 26일에 기록한 온도인데요. 이게 극지방을 제외하고는 제일 추운 거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저 온도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네. 이 사람들이 오이미야콘에 가서 얼마나 추운지를 체험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1월 달 평균 온도가 영하 50도예요. 그러면 50도면 사람들이 밖으로 다 나와. 왜요? 날씨가 풀렸다고. 일광욕해? 나와가지고 수영하고 막 그래요. 네네. 진짜로. 그리고 빨래를 널어놓으면 네. 바로 얼어가지고 부러지고 그러겠죠. 그런 상태인데도 네. 50도 위로 올라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아, 날씨가 풀려서 너무 좋다. 아버님이랑 오랜만에 산책 나왔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정도로 추운 동네인데 놀랍네요. 말하자면 러시아 시베리아의 온도가 이렇게 낮은 온도를 생각을 하면서 이 영화를 보시면 그 체감 온도를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해봤고요. 네. 그리고 시베리아 그리고 러시아 하면 사실 이 추위를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추위 속에서 인간들의 사랑은 얼마나 불꽃처럼 타오르는가. 추울수록 어쩌면 인간들은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또 반어가 생각이 되기도 하고. 네, 추우면 또 사람과 사람이 그리워지기도 하니까 네. 내가 왜 거들고 있지? 조금 전에까지 네. 오늘 굉장히 화끈하게 이렇게 네,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의미에서 네. 이 영화를 보실 때는 이 온도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네. 아 정말 이불 밖은 위험하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네. 두 편의 영화를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해서 코만 준비해봤습니다. 내놓고 BTV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키릴 문자까지 써오셔서 오늘 또 굉장히 이렇게 무슨 말인지 학구적으로. 몰라요. 저 거의 그렸죠? 그린 거죠. 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분 브리핑은 최소한 3분은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영화가 워낙 길어서 했는데 이렇게 또 짧고 굵게 네. 핵심을 또 간추려 주셨습니다. 네, 먼저 소개해드릴 작품은 정말 이 영화는 모르시는 분이 없지 않을까. 근데 끝까지 다 보신 분도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또 의외로 한번 보기 시작하면 이 영화가 또 워낙 드라마적으로 진진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볼 수밖에 없지 않은 영화이지 않을까. TV에서 하면 중간부터 끝까지 보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이 영화가 나왔던 어떤 영화사적인 의미 같은 걸 조금만 설명을 하게 되면 이 영화가 1965년작이잖아요. 근데 1950년대 초반이 되면 영화가 텔레비전에 막 밀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50년대 한 중반쯤에 이제 성의라는 영화를 시작으로 해서 주로 성서 영화들, 대작 사극들 이런 영화들을 시네마스코프라고 해서 화면 길이가 긴 2.35대 1의 그런 긴 화면 길이를 가진 영화들이 TV는 구현할 수 없는 장대한 영상을 구현하면서 이제 영화가 본격적으로 승부를 벌이게 됐을 때 그렇다 나왔던 일련의 영화들이 있고요.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 데이빗 린인데 데이빗 린이 이전에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든지 콰이강의 다리로 이런 장대한 어떤 서사극을 너무 잘 만들었단 말이죠. 그 확신을 가지고 만든 어떻게 보면 이런 대작 경쟁의 끝물쯤에 있었던 가장 화려한 영화가 닥터 지바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사실 원작을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보리스 파스테르나크라는 작가의 1958년 그때 노벨문학상 수상작으로 그렇죠. 결정이 됐던 걸로 굉장히 유명하죠. 네. 수상을 통보를 받고 흔쾌히 오케이를 했다가 러시아가 너무 압력을 많이 가해가지고 네. 사실 수상 거부를 했던, 물론 나중에는 이제 노벨문학상으로 등재가 되긴 했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노벨문학상 수상 여부 때문에 시끌시끌했던 그런 또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닥터 집하고 이제 원작을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소설을 보면 사실 읽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네. 있어요. 왜냐하면 지바고 자체가 이제 시인인데 그 소설의 상당 부분이 직접 지바고가 쓴 시가 뒤에 막 붙어 있기도 하고. 그렇죠. 사실 파스테르나크가 시인이었고요. 이 닥터 지바고는 시로 쓴 소설을 생각하고 썼던 작품이기 때문에 네. 이 긴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문장들이 시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장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닥터 지바고는 저는 각색을 굉장히 대중적으로 잘한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사랑이라는 부분에 특히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20세기 초반의 러시아였던 그런 격변의 역사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연인이 되기가 어려웠던 어떤 두 남녀가 5번에 걸쳐서 만나고 헤어지는 얘기잖아요. 다시 만날 때마다 굉장히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낭만적이고 서정적이기도 한 그런 사랑 영화가 됐습니다. 시기별로 1903년부터 1929년까지 러시아 역사를 담고 있는 그 격동의 시기를 담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내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주 진득한 사랑 이야기에다가
주인공 유리지바고가 의사이기도 하지만 또 시를 쓰는 시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문학과 역사와 그 러브 스토리를 굉장히 다 아우르고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영화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 하면 떠오르는 가장 장대한 설원 이런 것들이 생각나고 특히 이제 영화 후반부에 이제 겨울궁전이라고 말을 하는 정말로 말 그대로 얼음으로 뒤덮였잖아요. 복도까지 이렇게 마지막 그 떠나는 장면 같은 걸 보게 되면 완전히 덮인 데서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그야말로 둘만의 공간을 마침내 가지게 된 라라와 지바고의 어떤 사랑 같은 것을 후반부에 집중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우리가 폐허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폐허가 된 곳, 공간 이런 얘기 하는데 여기는 빙허예요. 네. 얼음으로 뒤덮인 공간 같은 건데 그러네요. 오히려 폐허보다 더 마음이 스산해지고 모든 게 얼어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멈추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 정도로 그 공간과 시간 자체가 굉장히 인상에 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랑 영화에서는 이제 배우의 어떤 개인적인 매력이나 스타성 같은 게 참 중요한데 지금도 오마 샤리프 하면은 뭐 애연가들은 담배를 생각하시겠지만 그래도 세계 영화사에서는 오마 샤리프는 뭐라고 그럴까요? 이집트 출신으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아닐까 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네. 이 오랜만에 보니까 이 눈썹과 선한 그 웃음 같은 게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코스염. 네, 코스염. 네, 오마 샤리프의 어떤 연매 특허 같은 코스염이 있었는데 오마 샤리프는 원래 이 영화를 만든 데이빗 린 감독의 이전 작품 중에 아라비아의 로렌스를 보시면 영화 역사상 가장 극적으로 등장한 배우처럼 영화에서 찍혔어요. 알리 왕자로 나오게 되는데 그 사막 한가운데 우물이 있고 멀리서 누군가 낙타를 타고 오는데 아즈랑이처럼 보이기 시작하고 올 때까지 계속 카메라가 찍잖아요. 그게 바로 오마 샤리프가 영화에서 첫 등장하는 순간이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원래 오마 샤리프는 유명한 이집트의 스타이기도 했지만 그 영화를 통해서 말하자면 데이빗 린이 국제적으로 소개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완전히 이 영화에 와서 주연을 맡게 된 거죠. He was my friend. This is my well. 그래서 이 영화는 지금도 오마 샤리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영화가 바로 닥터 지바고잖아요. 그런 매력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줄리 크리스트죠. 네. 줄리 크리스트는 이 영화를 찍기 이전에 벌써 아카데미상을 받은 적이 있을 정도로 연기력을 인정받았던 그런 배우였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품보다는 역시 닥터 지바고의 라라로 수많은 팬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는 그런 아이콘이 됐죠. 최근에 또 영화를 찍어서 또 그 많이 유명해지기도 했죠. 뭐였죠? 어웨이 프롬 홈에서 아 맞아요. 거기서 나와서 나왔었죠. 깜짝 또 사람들이 아 줄리 크리스티가 맞아 여전히 건재하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근데 줄리 크리스티도 원래는 소피아 로렌을 이 영화의 여자 주인공으로 쓰려고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영화의 제작자의 부인이었거든요. 근데 이 데이빗 린도 영화 현장에서 타협이 없는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소피아 로렌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선이 약간 네. 뭔가 좀더 강하죠. 여리여리한 선이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이 배역에? 있잖아요. 배역에. 그렇지만 뭐 라라가 굉장히 강인한 면모도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줄리 크리스티 아니면 안 된다라고 고집을 해서 결국 이렇게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는 그런 남녀 배우로서 영화 속에 등장하게 됐죠. 어쨌건 이 닥터 지바고는 연령대에 관계없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그런 영화 어떤 말하자면 뭐 사랑 영화의 고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잘 알려지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닥터 지바고일 때 지바고가 러시아 말로 인생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인생 시의 사랑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모든 이야기들이 사랑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근데 닥터의 인생인데? 닥터 지바고면? 의사 인생? 네네. 그렇게 영화에서 어떤 그 인생에 관한 코멘트를 굉장히 장대하게 한 그런 영화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네. 장면 볼 때도 새롭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고전의 향취, 고전의 풍모 같은 게 느껴지는 장면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네. 저는 그 유리 지바고가 라라한테 사랑 고백을 하던 때가 있어요. 그때 보니까 라라는 굉장히 밝은 곳에 있고 유리 지바고는 어두운 곳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빛을 쓰는 것이라든지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어두움 같은 것들을 화면으로 보여주는 것 자체가 맞습니다. 정말 고전적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영화가 어떤 배우의 측면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이야기한다면 결국 두 가지가 남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뭔가 하면 눈, 설원의 풍경. 눈을 우리가 이제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그 어떤 그 설원의 풍경들 같은 것이 잔상처럼 남는 느낌이 있고
또 하나는 정반대로 귀인데요. 귀에 이제 어떤 이명처럼 들려오는 게 저는 이제 발랄라이카라는 네. 러시아 전통 악기가 있잖아요. 여기 중에서도 보면 닥터 지바고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녀에게 주기도 하고 사실은 그것이 어머니의 유품으로 간직하기도 하는 악기인데 근데 그 발랄라이카를 통해서 이 영화에서 그 유명한 뭐 라라의 테마를 포함해서 많은 것들을 모리스 자르가 영화 음악으로 적극적으로 쓰게 됐는데 지금도 특히 이제 약간 연령대가 지긋하신 분들이라면 이 영화 하면은 이 모리스 자르의 음악들 그 발랄라이카에 막 떨면서 치는 그 현의 소리 이런 것들을 아마 생각하시지 않을까. 근데 이런 얘기는 뒷얘기를 좀 알면 약간 깨실 수도 있는데 재미있는 얘기는 영화 속에 등장하는 눈이 거의 다 인공 눈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우리 환상을 깨지 말자고. 이런 거 알면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참 좋아요. 누가 막 닥터 지바고 이렇게 봐봐요. 환상에서 보고 있는데 야, 저 인공눈이다. 쉽지 않아요 정말? 한 대 맞죠. 네. 네네. 근데 그러니까 영화 다 보고 나서 얘기하는 걸로. 네. 근데 어쨌건 그 눈이 사실은 베트남전 영화들을 베트남에서 찍은 영화가 거의 없잖아요. 다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이렇게 찍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영화도 상당 부분을 스페인에서 찍었거든요. 스페인에 눈이 있어요? 스페인 북부 지방은 굉장히 추우니까. 오. 근데 이 영화를 찍다 보니까 보통 영화에 아무리 장대한 영화라고 해도 촬영 기간이 그렇게까지 길지 않은데 이 영화는 10개월을 찍었대요. 그러니까 사실상 1년 12달 찍은 그런 영화이고 거기다가 이제 스페인에서 찍을 때 촬영 일수가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피난민들이 서러운 풍경 속에서 기차에서 가는 장면을 찍을 때는 8월 달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더운 날씨에 이렇게 막 속옷 같은 것을 입고 찍어서 엄청 고생했다는 얘기들도 있고 가장 믿기지 않는 얘기는 영화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은 그 라라를 마차에 태워서 떠나보낸 그 지바고가 쳐다보는 마지막에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2층으로 뛰어 올라갈 때. 네네네. 네. 그 장면에서 이제 그 장대한 눈풍경이 펼쳐지는데 그게 전부 인공눈이래요. 심지어는 멀리 보이는 거기까지 다 일일이 인공눈을 뿌려서 찍었다고 하니까 CG가 없던 시대잖아요. 1965년도면. 그러니까 그것을 일일이 만들었을 걸 생각하면 정말 그 수고가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곡 중에 등장하는 그 얼음 공전의 그 얼음들도 밀랍이라든지 대리석 가루 같은 걸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소품팀이 사실은 정말 진짜 소품팀의 노력을 갈아 넣어서 만든 그런 영화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사랑 영화에서 우리가 굉장히 마음이 아프기도 하면서 우리가 결국 생각하는 사랑 영화의 단 하나의 공간이 있다면 정말 지상의 방 한 칸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떨어 나와서 두 연인이 계속 같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그들만의 공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하게 되는데 그 가장 완벽한 판타지 중에 하나가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얼음 궁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두 사람이 곧 비극이 닥쳐올 것을 두 사람 다 예감하고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리지바고는 오히려 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쵸.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 아주 짧은 행복 같은 거를 그 공간으로도 표현하고 맞아요. 시로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영화 속에서 사실은 라라와 지바고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 굉장히 도덕적인 기준들도 있고 또는 시대의 어떤 억압 같은 것들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그야말로 5번을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하게 되는데 그렇게 다시 만날 때마다 막 애틋한 감정 같은 것을 더군다나 이 영화가 3시간이 넘으니까 그런 마음속에 이입을 해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네, 저희가 최근에 사랑 영화 얘기를 하면서 운명과 우연 얘기를 했잖아요. 했죠. 근데 이번에 닥터 지바고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우연히 여러 번 만나는데 이게 아주 짧은 순간에 우연히 만나게 되면 운명처럼 느껴지지 않는데 장대한 시간 속에서 그래요. 우연히 겹쳐지니까 아 이것은 운명이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경지가 되는 것 같아요. 닥터 지바고 같은 영화를 보고 사랑의 운명을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애초에 좀 로맨틱한 부분이 적지 않은가 이런 또 약간 농담 네. 같은. 저는 이 영화에서 되게 좋아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별게 아닌 장면일 수 있는데 유리지바고와 라라가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전차 안에서 같은 공간에 있다가 네네. 바깥의 풍경을 보고 둘이 동시에 고개를 돌리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쩌면 사랑에 대한 암시 같은 게 아닌가.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되는 마음 같은 거가 같이 만나는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장면에서 묘하게 뭉클해지는 그런 순간이 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장면은 이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하고도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둘이 또 어떻게 어긋나는지 또 그런 것에서 이 영화가 어떻게 과연 이 장대한 사랑의 피리어드를 찍는지를 생각하시면 참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바고는 휴머니스트이자 이제 자유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이 자유주의자로 굉장히 이제 마음 따뜻한 사람으로 또는 휴머니스트로
이런 사람이 살다가 이제 러시아 혁명 같은 그런 거대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면 더 이상 자유주의자는 거기에 발을 붙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서 변천 같은 것을 보시게 되면 물론 사랑 영화이기도 하지만 20세기 초반의 러시아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지에 대한 굉장히 좋은 그런 교본 같은 역할을 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Сьоме небо, мабуть, занизько для тебе, а ти так чекала на весну, а ти так чекала на весну, стильну, ніжну, ясну, подібну на любов. 두 번째 소개드릴 작품은 러브 오브 시베리아입니다. 원제는 약간 다르더라고요. 시베리아의 발사. 네. 네. 저는 다른 이름을 붙여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소동 오브 시베리아. 네? 소동 오브 시베리아. 소동? 네. 아, 이 영화가 러브 오브 시베리아 하면 굉장히 아름답고 잔잔한 로맨틱 톤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의외로 굉장히 시끄러운 네. 소동극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보는 내내 유쾌하고요. 네. 여기에 웃긴 장면들도 꽤 많이 나오고 굉장히 유쾌한 캐릭터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굉장히 재미있게 좀 봤습니다. 자, 러브 오브 시베리아인데 원래 지금 원제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시베리아 이발사. 극 중에서는 시베리아 이발사라는 것이 벌목 기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19세기 말에 러시아의 어떤 그 벌목 기계를 시베리아의 그 울창한 삼림들이 있으니까 그 나무를 자를 수 있는 벌목 기계를 미국에서 팔기 위해서 로비스트를 파견을 하는 거죠. 그 로비스트가 바로 이제 줄리아 오먼드인데 파견했다가 자기보다 나이도 어리고 굉장히 젊고 그러면서 순수한 청년인 러시아의 20살짜리 사관생도를 사랑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이하고도 슬픈 사각관계 같은 그렇게 펼쳐지는 굉장히 장대한 사랑 얘기다. 이 작품을 보면 저는 이 작품을 이제 칸느 영화제에서 그 해 보게 됐는데 거기서 네. 프랑스에서 네네 한 4, 5천 석도 되는 엄청난 극장이죠. 큰 극장에서 봤는데 개막작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큰 화제를 가져왔던 그런 작품인데 어쨌건 그때 보면서 압도됐던 것은 말씀드린 것 같은 그 러시아의 광활한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사랑 얘기인데 보자마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건 닥터 집하고 투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네.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았고요.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 이제 니키타 미할코프라고 90년대에는 굉장히 유명한 러시아 감독이었어요. 위선의 태양이라는 작품이 아카데미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만들었는데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약간 국책 영화 같은 영화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미국만큼 많은 돈을 타국에서는 돈을 들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펀딩이 어마어마하게 됐고 당시 돈으로 4,500만 달러를 이 사랑 영화에 넣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러시아에서 개봉을 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초반에는 막 그 타이타닉의 기록을 막 깨고 이럴 정도의 큰 흥행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한편의 장대한 사랑 영화이기도 하지만 정반대로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러시아 사람들이 보고 싶어 했던 자신들의 꿈의 영화이기도 해요. 이 두 영화는 사실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네. 닥터 지바고는 러시아를 배경으로 하지만 러시아는 한 번도 안 간 영화잖아요. 그리고 또 러시아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러시아 바깥의 시선에서 그린 영화라면 이 러브 오브 시베리아는 정반대로 러시아 내부의 시선으로 보여주기를 원하는 러시아에 관한 영화거든요. 네. 그런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가 이제 러시아 내부의 시선으로 그들이 바라보고 혹은 바깥에 보여주고 싶어하는 어떤 러시아에 관한 사랑 얘기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영화에서 약간 뭐라고 그럴까 좀 위험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제정 19세기의 어떤 황제가 다스리던 시기에 제정 러시아에 대한 어떤 향수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것 같고요. 심지어 감독이 직접 연기를 했잖아요. 아 그래요? 네, 영화 속에 황제로 나오는 사람이 감독이에요. 아, 그래요? 네, 니키타 미할코프인데 아, 그래서 생일 잔치를 거대하게 하는 게 자기 생일 잔치니까 그렇게 네. 굉장한 돈을 쏟아부어서 네, 네. 찍는 거구나. 근데 어쨌건 그 니키타 미할코프가 연기하는 게 이제 알렉산드르 3세인데 나중에 그때 그 알렉산드르 3세는 러시아의 그 역사에서 일종의 반동 정치로 대변되는 인물처럼 평가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인물들을 예를 들면 러시아 안에서 이렇게 보고 싶어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안에 이제 귀족 사회를 그려나가는 방식이 굉장히 낭만적이잖아요. 그다음에 사관생도를 다루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영화가 이 어떤 러시아가 아주 강대했던 시기에 더군다나 황제 치하에 있었던 그런 시기에 대한 어떤 향수 같은 것을 복고적으로 담고 있어서 네. 이 영화를 바라보는 어떤 양면적인 느낌을 함께 가지게 합니다.
러브 오브 시베리아를 먼저 보고 닥터 지박을 보면 다 깨져. 네. 제정 러시아 시대가 얼마나 그러네요. 지나치게 낭만적이었는지를 네. 닥터 지바고에서 묘사를 하고 있죠. 닥터 지바고의 심지어 초반 장면만 딱 그렇죠. 보셔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정말 그렇게 나란히 한번 보시면 하루가 다 가겠네요. 네. 6시간이니까. 힘들어요. 전 정조 자체도 다른 것 같아요. 닥터 지바고가 비장미가 더 중요하다면 러브 오브 시베리아는 유쾌함 같은 게 저는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전반부는 특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깐느에서 개막작. 개막작으로 했다는데 너무 어울리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떤 축제 오프닝으로 이 영화를 본다면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열릴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있네요. 맞습니다. 영화 속에 또 축제가 등장하기도 하고 그 설원 풍경 속에서 이제 영화에서 이제 사순절 직전에 있는 어떤 네. 그 축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는 그런 행동들도 하잖아요. 우통 다 벗어붙이고 두 줄로 딱 서서 그냥 격투를 하는 것 자체가 축제의 일부분이기도 한데 네. 이 장군이 저는 네. 신 스틸러인 게 이 장군이 처음에는 뭔가 약간 이상해 보이는데 나중에 가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영화가 굉장히 재밌어집니다. 재밌죠. 그리고 네. 술을 마신 이후에 몸속에 불길이 치솟아 오른다며 얼음강에 가가지고 물을 끼얹는다든지 그런 식의 장면들 보고 있으면 정말 집밖은 위험하다. 집에서 이런 걸 보는 게 특히 러시아에서 큰 행운이구나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영하 71.2도라는데 큰일 나죠. 곰한테 보드카를 먹이는 장면도 그쵸. 잠깐 나오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러시아에서 축제라는 것이 추위라는 것이 눈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그 축제 장면이 굉장히 유쾌하게 잘 보여주기도 그 하고. 곰한테 보드카 먹기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장군과 여러 명이 쓰러져 있는 장면에 곰이 쓰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네. 함께 곰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지는 정말 대자연의 축제인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또 영화의 가장 슬프고도 장대한 장면에서 또 이제 또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이 설원하면 거기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인간의 무엇이 있다면 문명이 무엇이 있다면 그 설원을 가르고 달리는 기차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이제 지바고에도 나오고 또 러브 오브 시베리아에서도 굉장히 어떤 슬픈 맥락을 가지고 그런 기차가 질주하게 되는데 기차가 사실 영화의 첫 장면에 나오기도 하잖아요. 두 사람의 첫 만남이 있었던. 네. 근데 그 첫 장면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게 기차 안에서 타고 있는 줄리아 오몬드가 기차 바깥에 젊은 생도들이 막 달려오는 곳을 보게 되는데 처음에는 달려오는 곳을 보는 것이 사실은 시점 쇼트인데도 시점 쇼트가 아닌 것처럼 보이다가 점점 지속이 되면 그 유리창에 그녀의 모습이 비치면서 그녀가 안에서 바라보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찍혀 있거든요. 근데 그 기차가 이제 후반부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생각하면 사실은 영화에서 그런 것들을 앞부분부터 복선으로 깔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쨌건 뭐 이 영화는 그 대략 한 1905년도부터 시작해서 약간 영화 자체가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좀 과거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네. 그렇죠? 이렇게 일종의 액자 구성을 그렇죠. 해서 펼쳐지는 그런. 세계 상황인 것 같은데요. 1905년부터 출발을 하는데요. 첫 편지를 쓰고 있는 제인의 시점이 하나 있고요. 그 편지를 받는 1905년 같은 시대에 편지를 받고 있는 남자의 삶이 또 하나 그려지고요. 한편으로는 이 줄리아 오먼드가 이 제인이 거쳐왔던 1855년 때의 이야기, 그 세 개의 장소와 시간이 같이 공존하면서 맞습니다. 나중에 거대한 비극이 어떻게 이 세 개의 장소와 시간을 규정하게 되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러시아 배우들을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보기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러시아 영화들을 이렇게 상영하거나 이런 일들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근데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바로 안드레이 톨스토이라는 그 주인공을 역할을 맡았던 올레그 멘시코프는 굉장히 인상적이지 않나요? 네. 이 영화 말고도 이제 위선의 태양에서도 나왔었거든요. 그렇긴 한데 올레그 멘시코프라는 어떤 매력적인 배우를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창구다. 이런 얘기 드릴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여자 주인공인 줄리아 오몬드도 90년대 이 영화 나올 때쯤이면 굉장히 유명한 스타였었죠. 줄리아 오몬드가 약간 이렇게 좀 클래시컬한 역에 잘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 영화에서 사실 두 사람이 나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잘 어울리는 네. 또 그런 연기를 하기도 했다. 이 영화는 사실 좋아하는 장면들이 저는 후반부에 집중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상당수는 이제 스포일러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영화의 이제 엔딩 가까이에 있는 시베리아에서 있던 굉장히 특히 그 파란 사과 하나 골라올 때 말씀은 드릴 수가 없는데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낮과 함께 등장하는 네. 파란 사과. 낮과 사과는 무슨 관계일까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숨겨진 낮과 드러나는 사과가 어떤 관계를 맺는지. 엔딩이 아니니까 말씀을 드린다면 중간에 이제 어떤 일이 생겨서 죄수복을 입고 죄수들이 이렇게 발에 착고를 차고 달리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기차역에서 소송되기 위해서. 근데 저는 그 쇠사슬 소리가 이 영화를 처음 본 게 지금 벌써 20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죄수들이 질주하는 그 이미지. 그러면서 안타깝게 그 사람의 이름을 막 부르잖아요. 그 장면이 이상하게 머릿속에 남아있기도 하고 그 장면 끝에서 동료들인 생도들이 실려가는 죄수인 이 톨스토이를 못 찾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소리라도 들으라고 모여서 군가를 부르게 되는데 그 장면들도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장면일 수도 있는데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뭉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 최고의 장면이기 때문에. 네, 말해버린 거예요? 다 얘기해 주신 거예요, 지금. Turbanda, ribalda, narcina, toadancino, d'amore. 그 장면도 그렇고 저는 이 영화에서 영화가 굉장히 잘 보여주는 어떤 사랑 영화로서의 장점이 있다면 20살만이 갖고 있는 순수함, 정반대로 20살만이 갖고 있는 맹목성, 그 어떻게 보면 약간 열정일 수도 있고 광기일 수도 네. 있고 질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 있잖아요. 네. 너무 공감되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20살인 청년만이 어떤 가능한 부분이 그럼요.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어떤 공연을 벌이다가 그 공연 속에서 어떤 자기 마음속의 화염 같은 것을 견디지 못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장면을 이 영화가 너무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Di chi si tratta? Please don't be too. 그 장면이 묘사가 굉장히 뛰어난 게 처음에 그러자마자 바로 격발돼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그걸 어떤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장소에 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무대에 오르기도 하고 그러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 묘사가 그 20살짜리 청년의 마음을 너무 잘 보여주는 이 영화의 아주 뛰어난 연출이 아닙니까? 이 영화 기저에 음악이 계속 흐르고 있는 느낌이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장면 역시 세비야 이발소에 나오는 어떤 부분과 또 매칭이 되면서 그렇습니다. 또 화가 끌어오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 제인이 계속 뮤직박스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 들어갈 때마다 여기 뮤직박스는 망가졌네요. 네. 여기 뮤직박스는 굉장히 아름답네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이 제인이 얼마나 음악을 아름답게 생각하는 사람인지 음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지가 사실은 영화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제인을 규정하는 그렇습니다. 테마인 것 같아요. 연주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기도 그렇죠. 하고요. 네. 자, 어쨌건 뭐 러브 오브 시베리아는 상대적으로 닥터 지바고에 비하면 훨씬 명성이 떨어지는 작품이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보시면 이건 약간 굉장히 재밌네. 이런 또 작은 어떤 반짝거리는 그런 영화를 내가 몰랐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보실 수 있는 작품이라고 여러분에게 또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자, 두 편 중에서 어떤 영화를 먼저 선택하실지 참 궁금하네요. 약간 벨붕 같기도 하고. 저는 네. 닥터 지바고가 너무 명성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약간 반작용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러브 오브 시베리아가 더 재밌게 느껴졌다. 그럴 라는 수도 생각이 있어요. 들고요. 네네. 그리고 그냥 영화사적 의미 같은 거 잘 모르시고 그냥 보기에 저는 러브 오브 시베리아가 훨씬 더 재미있게 느껴지기 때문에 맞아요. 전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최고의 장면은 아까 말씀해주신 기차역 장면을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다 얘기하셔가지고 감정 상했구나. 상했어요. 상해가지고 갑자기 닥터 네. 지바고로 하나 넘어가겠습니다. 닥터 지바고 정말 좋아하는 장면이 제가 있거든요. 네. 그 아까 말씀해주셨는데 시를 쓰는 장면이에요. 그 얼음 궁전에서 밤을 새가지고 유리 지바고가 시를 씁니다. 라라에 대한 시를 써요. 근데 깨어난 라라가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시를 봅니다. 막 읽고 약간 눈물을 글썽이면서 This isn't me, Yuri. Yes, it is. No. It's you. 시를 쓰는 사람 그리고 시의 대상 그 두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게 교감하고 있는지를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정말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늑대가 오니까 늑대를 또 쫓아내고 돌아오는 맞아요. 장면. 일련의 그 얼음 궁전에서 펼쳐지는 유리 지바고의 마음 그리고 시를 쓰는 상태 같은 걸 생각하면 마음이 짠하기도 하지만 참 아름답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멜로의 궁극이죠. 다시 한번 맞아 중혁 작가님이 작가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또 하게 하는 그런 장면 선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두 영화 중에서 사실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닥터 지바고가 좋고요. 그러실 근데 것 같아서 제가 네. 일부러 또 이렇게 해주신 네. 거잖아요. 한 장면을 고른다면 역시 닥터 지바고에서 골라야 될 것 같은데.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네. 닥터 지바고의 마지막 장면 너무 유명한 맨 마지막에 5번째의 조우를 보여주는 장면 말고 4번째 두 사람만의 그 얼음 궁전에서 모든 일이 끝나고 상대방의 안위를 위해서 먼저 마차를 태워서 떠나보내는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네. 그 장면을 좀 추천하고 싶고요. 네. 그 장면에서 그 지바고의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은 원래 감정을 막 표출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연인을 떠나보낸 직후에 조금이라도 보기 위해서 2층으로 달려 올라가고 창문을 깨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창문도 참 이쁘게 깨지더라. 한 번에 폭 하고 깨지죠. 네, 너무 예쁘게 그 그림도 이렇게 네. 별 모양으로 약간 되게 예쁘게 깨지잖아요. 창문이. 아, 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창문도 참 잘 깨는구나. 그 장면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겨울에 맞는 어떤 굉장히 장대한 두 편의 사랑 영화를 묶어봤고요. 네. 겨울의 사랑, 눈 덮인 러시아라는 테마로 이 두 편의 영화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